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데이비드 그레이버와 데이비드 웬그로가 쓴 모든 것의 새벽이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제는 다시 쓰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전체 1부와 2부로 나눠서 방송할 텐데요. 오늘은 1부입니다. 모든 것의 새벽이라는 책, 김영사에서 올해 5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영문판으로 2021년에 나왔는데요. 앞선 영상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불시잡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그는 20년 9월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이 모든 것의 새벽 원고를 완성한 3주 후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새벽 데이비드 웬그로와 같이 쓰긴 했지만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The Dawn of Everything 이고요. 부제는 A New History of Humanity입니다. 다음 두 저자에 대한 설명은 이 모든 것의 새벽 앞쪽 내지에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그는 인류학자고 뉴욕 주립대학에서 학사학위, 시카고 대학에서 인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예일 대학교에 있다가 골드스미스 런던 대학교, 런던 정경대학교로 자리를 옮겼죠. 인류학적 근거를 통해서 수천 년간 구성되어 온 사회 구조를 드러내고 현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병폐를 비판하고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앞서 소개한 불시잡도 이러한 일환이죠. 그는 월가를 점령하라,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세계 정의운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여러 잡지에 많은 글을 기고했고요. 주요 저서로는 부채, 그 첫 5천년의 역사, 불시잡 등이 있습니다.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웬그로, 그는 고고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고학과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방문 교수를 지냈고요. 농경과 문자의 기원, 고대 예술, 초기 도시와 국가의 출현 등을 주제로 글을 써왔습니다. 저서로는 무엇이 문명을 만드는가, 괴물의 기원 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디언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했고요. 데이비드 웬그로우는 2021년 아트 리뷰에서 선정한 현대 예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위에 올랐습니다. 웬그로의 사진 23년 건데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의 새벽의 탄생 경위는 이렇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책 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책을 시작한 것은 더 진지한 학술적 임무에서 잠시 벗어나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였다. 실험 또는 게임이나 마찬가지였다. 한 인류학자와 한 고고학자가 인류 역사에 관한 거대한 대화 같은 것을 재구축해 보려는 게임 같은 것 말이다. 규칙도 마감 시간도 없었다. 우리는 쓰고 싶은 것을 쓰고 싶을 때 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매일 쓰다시피 하게 되었다. 우리의 글쓰기와 사유는 수많은 지류들이 계속 추가되어 나중에 하나의 큰 강물로 합쳐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 처음에 기분 전환, 실험 또는 게임과 같은 것을 한다는 일종의 인류 역사에 대한 거대한 대화를 재구축해 보려는 그런 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규칙, 마감 시간도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매일 매달리게 되었고 지류가 나중에는 큰 강물로 합쳐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새벽 책이 탄생된 경위입니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기존의 역사책들이 역사의 시작과 발전을 너무 비극적으로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 예로 장자크 루소를 드는데 그가 1754년에 쓴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수렵 채집인이었고 작은 무리를 지어 장기간 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상태로 살았다. 이런 무리는 평등했다. 그들은 규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등할 수 있었다. 농업혁명이 일어난 뒤 그리고 도시가 출현한 뒤 이 행복한 상황은 끝이 나고 문명과 국가가 등장했다.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수렵 채집을 할 당시는 순진무구한 상태로 소규모로 무리를 지어서 살았죠. 이때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농업혁명이 일어난 뒤 그리고 도시가 출현하면서 이 행복한 상황은 끝이 나고 문명과 국가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농업은 인류가 행한 최악의 실수일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루소의 논리는 농경이 발명되면서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고 그것을 보호해줄 정부가 필요하면서 강제력이 도입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상실되고 말 그대로 불평등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문명과 국가의 탄생은 인류에 나쁜 영향을 끼친 가부장제도, 군대, 관료제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버와 웬그로는 이러한 역사관을 우울해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보다 토마스 홉스의 역사관은 더 우울한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651년에 출간된 홉스의 리바이던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루소와 달리 원초적인 자연 상태에서의 삶은 결코 순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루소는 그때를 평등하고 행복한 시대라고 봤죠. 홉스는 당시를 전쟁 상태,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의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개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루소가 불평해온 억압적인 기구인 정부, 궁정, 관료제, 경찰 덕분이었다고 홉스는 리바이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사회와 국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저열한 본능에 대한 집단적 억압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 홉스 지지자들은 인간이 오랫동안 소규모 무리로 살 때도 루소와는 달리 평등과 거리가 먼 우두머리 수컷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며 그때도 위계와 지배, 냉소적인 이기심이 항상 인간 사회를 떠받들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루소는 인류의 첫 시기를 긍정적으로 봤고 홉스는 부정적으로 봤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여 사는 숫자가 늘어나고 지배자, 관료 체제가 필수적으로 도입되면서 인간은 구속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고를 하고 있죠. 인간이 구속을 받으며 자유를 잃고 자유를 제약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고 두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유사한 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정치 질서의 기원에서 그는 정치적 불평등의 기원이 농경 발전에 있다고 지적한 루소가 옳았다고 단언합니다. 수렵 채집인 사회는 후쿠야마에 따르면 사유재산이 없었으며 이런 식의 무리 수준의 사회는 고도의 평등주의였다고 설명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도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책에서 원시 수렵 채집 사회의 그런 무리는 대부분 수십 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슬프게도 인간이 유의미한 수준의 사회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원초적인 무리짓기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즉, 사회적 평등은 소규모 무리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거대 사회가 되면 그런 평등은 유지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어제까지의 세계 영문판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인구가 많을 경우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 그 결정을 집행할 집행부, 결정과 법률을 관리하는 관료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18세기 후반 경제학자 튀르고도 우울하게 역사를 기술하는 학자의 부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기술적 진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발전 단계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사회적 진화가 항상 수렵에서 목축, 농경, 마지막에는 당대와 같은 도시상업 문명의 단계에 도달한다고 추론했습니다. 트루고의 말입니다. 야만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자급적이고 따라서 모두가 똑같은 가난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열등성의 상징이다. 발전이 없을 때, 열등할 때 자유와 평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튀리고는 사회 진화,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개인 간 재능과 능력 차가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은 더욱 복잡해지는 농업 분업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가난과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 사회의 번영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봤습니다. 열등한 사회, 기술이 진보하지 못한 시대에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는 것이고요. 사회가 진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능력의 차이가 더 커지고 분업이 발전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일부가 가난과 불평등을 겪는 것은 전체 사회가 번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튀리고는 봤습니다. 그레이버와 웬그로우는 과연 이러한 우울한 역사 기술이 옳은 것인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죠. 원시 시대 사람들은 습격과 전쟁 등 폭력적인 죽음을 겪을 위험이 매우 가까운 상태에서 힘들게 살다가 스스로 국가와 법정, 경찰력의 보호 아래 기꺼이 들어가서 불행을 피한 것일까? 물론 두 저자는 홉스와 루소의 업적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홉스와 루소는 동시대인들에게 충격적이고 심오한 것을 말해주었고 상상의 문을 새로 열어주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사상이 그저 지루한 상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사를 계속 그런 식으로 단순화하는 행동을 정당화해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과거의 역사나 세대를 단순하고 2차원적 수준으로 축소하려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독창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보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역사가 빈곤해지고 그 때문에 가능성을 감지할 우리의 감각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레이버와 웬그로우는 가능성에 대한 강조를 이 책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판입니다. 아담 스미스 이래 경쟁적 시장 교환이라는 사고가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초기에도 원시적 거래가 있었다는 그 원시적 거래의 존재에 경제학자나 인류학자들이 관심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석이나 조개 껍질이 수만 년 전에도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이런 것들이 후일 원시통화로 쓰였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원시적 거래, 원시적 통화가 존재했고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싹시며 그래서 자본주의가 당연하다는 입증 자료로 많은 학자들이 활용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그레이버와 웬그로우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기존 학자들이 보석이나 조개 껍질이 그렇게 옛날 먼 거리를 이동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다른 이유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시적 거래라는 틀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중품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다른 동기도 있다고 그 예를 듭니다. 파푸아 뉴기니 마심제도의 쿨라의 사슬이라는 지역 남자들은 귀중한 조개 껍질인 암쉘과 목걸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횡목을 탄 카누를 타고 수백 킬로미터 거리의 바다를 건너서 과감한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암쉘과 목걸이는 교환 후 그곳에 잠시 보관만 될 뿐 다른 섬에서 원정단이 오면 그들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학자들은 이것을 원시적 거래라고 보고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판단하지만 그레이버와 웬그로우는 이러한 행동이 궁극적인 의미를 가진 모험이며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소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퍼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범지역적 상호작용의 영역, 다중스케일적 교환 네트워크 이런 용어로 먼 거리의 바다를 건너 보물들을 교환하는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친근한 상호관계 그 자체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고 서로를 방문할 구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레이버와 웬그로우는 이 책의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더 희망적이고 더 흥미로운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시도다.
고고학, 인류학, 그와 관련된 분야에 축적되어 있는 증거들이 한데 조합되어 인간 사회가 지난 3만 년가량의 세월 동안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설명 방향을 가리킨다. 여러 증거들을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설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맛보기를 두 저자는 책 앞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경이 등장하기 전 인간 사회가 소규모의 평등한 무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농경이 출현하기 이전 수렵 채집인의 세계는 대담한 사회적 실험의 세계였다고 두 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는 다양한 정치적 형태들이 참여하는 축제 행렬과 더 비슷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경이 곧 사유재산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았고 불평등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전진의 표시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루소의 견해를 반박하는 거죠. 농경이 시작되면서 위계 질서가 생기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관료제도가 확립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많은 농경 공동체들 가운데 비교적 지위와 위계로부터 자유로웠던 예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도시들은 곧 문명사회의 시작이고 불평등의 역사의 도입을 의미한다고 기존 역사가들은 보는데, 세계 최초의 도시들 가운데 놀랄 만큼 확고한 평등주의 노선에 따라 조직되었고 독재적인 지배자나 전사 정치가를 필요로 하지 않은 예도 발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배적인 행정부도 심지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두 저자는 고대 사회의 다양한 예를 이렇게 맛보기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목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사회 조직을 조직할 능력 자체가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하는 어떤 본질 아닌가? 말하자면 자기 창조의 능력과 자유까지도 가진 존재 말이다. 인간이란 사회 조직을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만들고 시도할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능력과 자유를 가진 존재이죠. 곡물이나 철기나 도자기 등 물질적 자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궁극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그런 것들을 얻을 기회가 평등한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줄 능력이 평등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두 저자는 강조합니다. 중요한 물질적 자원을 얻을 기회가 평등한가, 이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방법에 대한 결정, 여기에 도움을 줄 능력의 평등,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주장하듯이 우리 종의 미래가 이제는 뭔가 다른 것을 창조할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애당초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자유를 재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류의 미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모두들 하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창조할 그 능력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 인류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 얘기합니다. 1936년에 이미 선사학자 고든 차일드는 인간을 스스로 창조한다는 책에서 인간은 집단적 자기 창조의 투사물이라고 썼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투사한 것, 그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눈 루소의 통찰이 그 이후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레이버와 웬그로우는 루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기원에서 루소는 사유재산에 대한 사유적 실험의 차원에서 인간 사회 모델을 구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유적 실험 차원에서 인간 사회 모델을 구별했기 때문에 이 자연 상태라는 것은 순전히 머릿속으로 그려낸 상상의 세계입니다. 루소는 이때가 목가적으로 순진무구한 상태이고 선한 인간들이 폭력을 두려워해서 서로를 기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고독했다고 합니다. 후일 개별적으로 떨어진 이 관계에 사회라는 것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인 셈입니다. 루소는 두 번째로 야만의 단계가 전개된다고 보았습니다.
석기 시대고요. 언어가 이때 발명되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가 문명의 단계입니다. 농경과 야금술이 발명된 때입니다. 루소에 따르면 도덕은 자연 상태, 야만의 단계, 문명의 단계를 거칠수록 단계적으로 점차 쇠퇴했다고 봅니다. 루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 한 태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단순해서 그렇게 말한 자신의 말을 믿는 것을 알게 된 최초의 인간이 문명사회의 진정한 설립자였다. 즉 사유재산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문명사회가 열렸고 그것이 인간 타락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논리를 루소는 펴고 있습니다. 루소는 당시 널리 알려진 아메리카 선주민, 먼저 살았다고 해서 선주민이라고 하죠. 인디안을 말합니다. 인디언에 대한 지식이 정통했습니다.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연민에 대한 긴 보충 설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실이 루소가 아메리카 선주민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음을 증명합니다. 아메리카 선주민들은 특별히 땅을 사유재산으로 삼고 있지 않죠. 루소는 선주민들이 유럽인들에 대해서 내린 관대하지도 친절하지도 않다는 평가에 동의합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와 데이비드 웽그로우가 루소를 비판하는 지점은 바로 여긴데 루소가 선주민들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 관점에서 유럽을 성찰적으로 비판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회가 다른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메리카 선주민들은 유럽인과 달리 사회가 다른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원초적인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이었다는 홉스의 주장이 틀렸다고 두 저자는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티롤의 설인 웨치라고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3300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1991년에 발견되었는데 이 웨치가 발견된 그 부근 로미토2라는 1만 년 된 무덤이 역시 발굴되었습니다. 거기서 심각한 소인증 증세를 앓았던 남성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그는 유전적 결함으로 사냥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공동체는 그를 끝까지 보살펴 초기 성인기까지 길러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건강과 관련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구석기 시대 수렵 채집인들이 서로를 보살핀 증거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대 인류의 삶이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 현대학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박 사례입니다. 랄르망이라는 신부가 1644년에 서신해서 이것이 후일 예수의 보고서라는 책의 모델이 되는데 아메리카 선주민 웬다트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웬다트족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 대한 통제력이 없고 족장은 부족민들을 통제하지 못하며 다만 각자가 부모에 대해서 족장에게 기꺼이 복속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처벌도 없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했다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웬다트족은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피의자 처벌을 직접 하지 않고 대신 피의자의 가계 또는 부족 전체에게 보상을 떠맡긴다고 합니다. 타인을 또는 타부족을 살해했다면 가게가 부족 전체가 모여서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 친척에게 줄 선물의 수요를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 참여한 모두는 각자의 부의 규모에 따라 영예를 얻고 싶어서 그리고 공공의 복지를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랄르망 신부가 보기에 유럽에서 하는 규제나 처벌보다 무질서를 더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랄르망 신부에 따르면 웬다트족 개인들은 자신의 의지 외에 다른 어떤 충동에도 복종하지 않고 어떤 법도 준수하지 않는 자유의 정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웬다트족 가운데는 실제 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인들이 경제적 자원이라고 여기는 것과 그들이 부라고 지칭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원이라고 여기는, 예를 들면 토지는 가문이 소유했고 여성이 거기서 노동하고 산물은 대체로 여성 집단에 의해서 분배됩니다. 하지만 부는 완펌이나 보물인데, 완펌은 롱아일랜드에서 나오는 코호그 대합 껍질로 세공한 구슬을 엮은 끈이나 벨트를 뜻합니다. 이 완펌과 보물이 웬다트족이 인정하는 부인데, 이것들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존재합니다. 완펌은 초기 식민지, 무역의 통화로 사용됐지만 부족한 거래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완펌 벨트 위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완펌은 그 메시지의 내용에 물질적 구현물로 간주되어 대화 시 교환되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웬다트족 남자들은 이런 극적 기회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귀중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반면 토지나 농경산물을 포함해서 다른 무엇이라도 물질적 자원이 권력으로 변형될 길은 없었습니다. 서구나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자원이, 직관적으로 말해서 돈이 곧 사람을 부리는 권력이죠. 그런데 웬다트족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어떤 강압도 허용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존재했던 사회의 결속력은 이성적 토론이나 설득력 있는 주장, 사회적 합의의 성립을 통해서 창출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회는 토론과 대화, 설득으로 유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630년대 캐나다의 고위급 예수회원이었던 루젠 신부는 웬다트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지식 한도 내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거나 매우 훌륭하게 추론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을에서는 거의 매일 위원회가 열렸고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능력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웬다트족 사회는 토의하고 토론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아메리카 선주민의 자유와 유럽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선주민 사회는 자율적인 삶의 수단을 서로에게 보장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누구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선주민에게 개인의 자유는 기본적인 공산주의, 즉 필요가 충분히 크고 누군가 물에 빠졌다고 하면 이것은 위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대가가, 예를 들어 밧줄을 던져주기만 하면 그가 살 수 있을 경우 그 필요 충족의 대가가 그리 크지 않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선주민들에게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인 공산주의 사이에 모순이 없습니다. 그 사회는 공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적이 아닌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에 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대와 상호 보살핌이 당연시되는 사회였죠. 반대로 유럽에서 개인의 자유는 사유재산 개념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은 고대 로마 남성 가부장 권력에서 유래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상과 소유물, 자녀와 노예까지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가정의 자족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란 근본적으로 자유를 의미하고, 이 자유는 의지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메리카 선주민 사회는 공유를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자율적 삶의 수단을 서로에게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것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는 그런 이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럽에서 자유는 사유재산과 가정의 자족성, 개인의 자율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된 것이고 한계가 있죠. 고대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보는 선사시대 조상들의 다양한 면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북부의 숭기르라는 지역에 개인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연대는 34,000년에서 26,000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소년의 합동 분묘에서 매머드 상아와 여우 이빨을 공들여 만든 구슬 수천 개가 출토되었습니다. 이 구슬은 모피와 동물 가죽으로 만든 의복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전문화한 장인의 존재를 전제하고요. 이렇게 소년이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수천 개의 구슬로 장식한 옷을 입었다는 사례로 살펴볼 때 세습된 지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이는 선사시대 인간 사회가 평등한 소규모 무리였다는 이론을 충분히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출토된 유골이고요. 머리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피와 동물 가죽은 이미 다 삭아서 없어졌고 상아와 여우 이빨로 만든 구슬 수천 개만 남아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 게르무스 산맥에 위치한 göbekli 테페에서 1990년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서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거석 20개로 이루어진 울타리는 기원전 9000년경 처음 세워졌고 여러 세기 동안 거듭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대한 T자 모양의 원기둥 몇 개는 높이가 5m에 이르고 무게는 1톤까지 나갑니다. 울타리 하나하나는 각자 고유한 조각품으로 육식동물, 독 있는 파충류에서 가져온 형상, 수렵으로 잡은 동물들, 새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죠. 제일 오른쪽 사진은 아래는 수태지로 추정되고 범 종류의 야생동물이 사냥하는 모습이 부조 형태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건설한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렵 채집인이었습니다. 이런 수렵 채집인 사회가 대규모 공공사업과 건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상식과 어긋나죠. 아래 제일 왼쪽 사진은 유적지 전경입니다. 모든 사진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전문화된 장인의 존재, 또 세습지위, 순기르 유적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마어마한 규모, göbekli tepe죠. 이것은 자칫 구석기 시대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지배된 사회라고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 존재했다면 요새나 창고, 궁전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선주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민족지학자 로버트 로이 이분입니다. 일찍이 몬태나주와 와이오밍주 지역 인디언을 연구했습니다. 늦여름 초가을이 되면 규모가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샤이엔족과 라코타족이 버팔로 사냥을 위해 마을로 모여듭니다. 이때가 한 해 중 가장 민감한 시기인데 이 사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반항자들을 모두 가두어버리고 채찍을 휘둘리며 벌금을 부과하는 경찰력을 임명합니다. 이런 독재적 행태는 사냥철이 끝나면 로이가 아나키스트적 조직 형태, 무정부적 조직 형태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에 자리를 넘겨주고 사회는 다시 작고 기동력 있는 무리로 쪼개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는 사냥철에는 권위적이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재편되었다가 사냥철이 끝나면 다시 무정부주의적인 작고 기동력 있는 무리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실제 국가를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국가 권력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로이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무리 그리고 국가 융합체라고 볼 수 있고요. 로이는 아메리카 선주민들이 독재 권력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적인 정치적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닌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개념의 존재들이 아니라 의식적인 정치적 행위자라는 것이죠. 폴 칸느의 1846년 버팔로 사냥이라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위키피디아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파버티 포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죠. 이곳에 기원전 1600년경 아메리카 선주민이 벌인 거대한 토목공사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대 구조물 구역이 한때 200만 제곱미터가 넓게 펼쳐져 있고 흙으로 쌓인 거대한 둔덕 2개가 양옆에 딸려 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미시시피강 하류에서 사냥을 했고 물고기를 잡았고 채집을 했습니다. 수렵 채집인이었다는 거죠. 이곳은 습지지대인데 따라서 돌이 없죠. 거기에 석기 유적을 세운 것입니다.
발견된 엄청난 분량의 석재도구, 무기, 그릇, 보석장신구는 모두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곳에는 수출할 것이 없고 상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역이라는 말을 붙이기 부적절한데, 과연 엄청난 분량의 석재도구, 무기, 그릇, 보석장신구, 이것들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교환되었고 이곳에 집적될 수 있었는지 미스테리죠. 포버티 포인트 개념도입니다. 둔덕 A, 조그만 규모의 둔덕 B, C, D, E가 있죠. 포버티 포인트 둔덕 A입니다. 출처는 여기고요. 파버티 포인트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농경이 없이도 문명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농경이 시작되면서 문명이 탄생했다고 보죠. 그레이버와 웬거로는 이러한 여러 예를 들면서 인류는 농업에 손을 대기 오래전부터 수만 년 동안 상이한 삶의 방식을 실험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쩐 이유에서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도식적으로 수렵 채집 시대, 농업의 발명, 문명의 시작, 농업시대, 지배제도의 도입, 자유상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보게 되었는지 한때 우리의 사회적 관계의 본성이었던 유연성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영구적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고착되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규모의 사냥과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갑니다. 그때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면서 계급이 분화하고요. 왕과 관료, 군인 같은 존재들이 만들어지죠. 이것이 곧 문명의 탄생이고 국가가 형성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축소되고, 이런 식의 천편일률적 인류 역사 기술에서 벗어나자고 두 저자는 주장합니다. 여러 예를 들면서 선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다양한 삶, 다양한 사회가 존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미토 2 무덤, 과거 수렵 채집 시기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 아니라 유전적 장애를 가진 구성원을 초기 성인기까지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선주민의 웬다트족은 통제나 처벌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러시아 북부 순기르 무덤에 보면 아주 옛날인데 세습적 지위와 장인이 존재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고요. 튀르키예의 괴베르클리 테베에는 수렵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건설 사업을 벌린 증거가 나오고 있죠. 루이지애나 파버티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구조물 구역이 조성되어 있어서 농경 없이도 문명이 가능하다는 실증적 예가 되고 있죠. 사이엔족이나 라코타족은 사냥철에는 권위적 권력 시스템, 비사냥철에는 아나키스트적 무정부주의적인 소규모 조직으로 필요에 따라 사회를 재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선 인류들도 좋은 적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면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현실의 창조의 가능성, 여기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두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는 고대 인류의 몇 가지 다양한 사회 또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저자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